결국은 나만의 기쁨, 나만의 슬픔 혹은 나만의 의견을 모두에게 통용되는 언어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글쓰기가 네. 계속 어려운 거거든요. 글을 수도 없이 써본 전문 작가들도 또 새로운 글을 쓰려고 하면 머리를 쥐어뜯게 되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매번 글을 쓸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글이 고스란히 100% 다 받아주지 못한다는 거를 자꾸 깨닫는 과정이에요. 따로 질서 체계가 있고 이 글과 글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감수할 부분이 생기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의 저자이신 김정선 작가님을 모시고 글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제가 바로 그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 글쓰기에 관련된 책 중에서 가장 그래도 최근에 나온 책이 이제 2021년도에 나온 끝내주는 맞춤법이에요. 네. 근데 저도 글을 쓰면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 맞춤법인데요. 이 책은 이제 보면은 마치 연습 문제 풀이처럼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맞춤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맞춤법이라는 게 사실 글쓰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시대적으로 자꾸 변하니까 맞춤법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어쩔 때는 글쓰기에 좀 방해가 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맞춤법이 틀리면 어딘가 좀 이렇게 읽다가 좀 흐름이 막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맞춤법이라는 게 글쓰기에 얼만큼 중요한 비중이 차지한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맞춤법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글쓰기가 신경 쓰다 보니까 잘 안 된다 하면 사실은 네. 그 맞춤법은 나중에 본인이 쓰신 글을 다시 점검하실 때 네. 그때 이제 확인차 수정을 하시면 되고 쓰실 때는 자유롭게 쓰시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근데 맞춤법을 꼭 비유하자면 우리가 어떤 수영이나 뭐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 자세와 비교될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자세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 그래도 뭔가 폼이 난다고 하잖아요. 운동할 때도 자세의 중요성, 밸런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운동하는 분들이 늘 강조하듯이 글도 내용은 괜찮은데 맞춤법이 자꾸 제대로 기본적인 맞춤법도 잘 안 된 글은 일단 신뢰도가 떨어지니까요. 기본적인 건 익히시는 게 좋은데 자책하실 필요는 없는 게 한국어 맞춤법은 이게 소리값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이나 한국어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소리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강한 언어고 문자이기 때문에 소리 구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말하자면 한국어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음악 동호회 회원들이라고 하면 한글은 소리 구현 능력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가의 음향기기인 셈이죠. 그러니까 소리를 외래어 표기할 때 우리는 다른 언어권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제가 일본어는 잘 모르지만 일본어 같은 경우는 문자를 3개나 쓰잖아요. 한자, 네네, 중국 그쵸. 문자죠. 가타카나 그리고 외래어 표기를 위한 히라카나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글만 가지고도 지금 다 외래어 표기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한자식 표기를 지금 이제 한글로 다시 바꿔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문자의 그 어떤 평등? 그런 거에는 기여한 바가 크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좋은데 대신 이 고가의 그 기기는 사실 잔고장이 많겠죠. 그래서 AS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다 소리값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네. 가령 뭐 버스 그러면 영어는 BUS라고 쓰는데 버스라고 발음하던 버스라고 발음하던 뭐 그 버와 부 중간에 발음하던 쓰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우리는 버스라고 발음하는 순간 모음도 많고 된소리, 겹자음도 많기 때문에 버스라는 것과 똑같은 뜻을 갖는 단어가 또 생겨버려요. 그렇죠. 근데 어느 지점이 되면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국립국어원에서.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즘 뭐 휴대전화 같은 데 보면은 포털 이런 데 보면 이제 퀴즈 문제처럼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런 걸 보시면서 일일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책을 그 목록에 따라서 필요할 때만 보시려고 하지 말고 쭉 그냥 소설책 읽듯이 쭉 읽어보신 다음에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으시면 한글 맞춤법은 한국어 맞춤법은 이런 큰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요즘 기기가 좋으니까 잊어버릴 때마다 찾아보시면 되죠. 네, 네. 저는 이거 좀 앞부분에 풀어보다가 정말 일희일비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틀리는 게 많고, 그리고 보니까 외래어 표기가 너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하고 다른 점들이 예. 너무 많더라고요. 외래 표기는 이제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영화 감독이 지금은 에이젠 시제인이라고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 3번, 4번인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러시아어를 공부하거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적을 해오면 거기에 맞게끔 바꾸는데, 왜냐하면 외래어 표기의 가장 큰 원칙이 해당 국가 사람들이 하는 발음에 가장 가깝게 표기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한글이 그만큼 소리 구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온 자신감의 발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발음하는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읽으면 그 소리값이 나오게끔 적을 수 있다라는 네. 자신감이거든요. 이 자신감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사실 신경 쓸 게 많아지는 네, 거죠. 아니 저도 작가님 말씀에 너무 동의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보면 영어 같은 거는요, 뭐 미국에서도 쓰지만 영국에서도 쓰고 뭐 필리핀에도 쓰고 여러 나라에서 쓰니까, 그래서 워크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워크숍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외래어를 쓸 때는 워크숍이라고 써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어쩔 때는 더 난감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 말씀처럼 그 음향인 거죠. 그 각각의 글자에 대한 음향에 대한 좀 민감성이 발달해 있다. 그런 특징 때문에 생기는 거군요.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긴 문장으로 쓰는 게 좋냐, 짧은 문장으로 쓰는 게 좋냐, 뭐 이런 질문이에요. 물론 이 질문이 좀 어색하게, 아니면은 뭐 어쩔 땐 긴 문장을 쓰고 어쩔 땐 짧은 문장을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쓰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 이제 글 쓰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짧은 문장으로만 쓰면 애들 같고 너무 단순한 게 아니냐, 긴 문장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막 내용이 얽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접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반복을 많이 하시거나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긴 문장, 장문, 단문 구분은 원래 사실은 문장 구분으로 쓰인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는 단문, 복문이었죠. 그쵸, 단순한 문장, 그쵸.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의 단순한 문장, 그 다음에 복잡한 문장, 주어도 여러 개고 서술어도 여러 개인 경우인데, 이게 길이로 장문, 단문 하는 구분은 의미가 없는 게,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문장을 길이로 잘을 잴 수도 없는 그쵸. 거고요.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에는 짧은 문장인데도 요령부두근, 도대체 무슨 말을 썼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문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여러 개고 서술어도 여러 개고 뭔가 절을 거느리는 긴 문장이라도 쉼표를 적당한 곳에 찍어서 읽는 맛을 느끼면서 리듬에 따라서 읽게 해주는 문장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짧은 문장이 자꾸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책을 읽으면 뭐 만연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체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정말 생선 토막 내듯이 편집자들이 자꾸 그 가독성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장을 좀 짧게 나누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10문장 쓰는 법에서도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정반대로 접근을 엄청 했습니다. 긴 문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문장은요, 짧은 문장이 이해하기 쉽고 읽기 쉽다고 하면 그건 결과물이어야 해요. 처음부터 짧은 문장을 쓰려고 하면 문장이 여러 번 끊어지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차라리 그건 이제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엔 뭘 자신이 써야 할지도 잘 모르니까 그냥 문장을 끊지 말고 길게 혼자 독백하듯이 쭉 써놓고, 그걸 이제 짧게 나누어서 결국 결과적으로 짧고 간명한 문장들로 쭉 이어져서 잘 읽히는 문장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 내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작가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글쓰기는 번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10문장 쓰는 법에서 그 앞부분에 이제 글쓰기는 번역이고, 그 이유는 글쓰기의 목적은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이제 번역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잘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글쓰기가 번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글쓰기가 힘든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해본 결과, 제가 이제 뭐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맞춤법도 알아야 되고 문장을 어떻게 배열해야 하는 순서도 익혀야 되고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결국은
나만의 기쁨, 나만의 슬픔 혹은 나만의 의견을 모두에게 통용되는 언어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글쓰기가 네. 계속 어려운 거거든요. 그 글을 수도 없이 써본 전문 작가들도 또 새로운 글을 쓰려고 하면 머리를 쥐어뜯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매번 글을 쓸 때마다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이 고스란히 100%다 받아주지 못한다는 거를 자꾸 깨닫는 과정이거든요. 글을 네. 반복해서 쓰는 과정은. 여기엔 따로 질서 체계가 있고 이 글과 글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그 뭐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감수할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랑이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막 실현당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하고 그다음에 뭐 사랑이 맨날 그 상처만 받아가지고 사랑에 시큰둥한 사람하고 사랑이라고 썼을 때 거기에 담는 마음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사랑이라고 쓰면 글자는 똑같거든요. 네. 누가 읽어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게 되면 초반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진짜 모국어로서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담는 매체라고만 생각하면 사실은 실망도 크고 원래 원하는 대로 그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전달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건데 그래서 매번 타협을 하는 수밖에 없지 싶어요. 네. 가령 글은 뭐 모든 사람이 통용하기 위한 소통하기 위한 수단인데 뭐 나만의 생각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딱 문법에 맞는 글만 쓸 수도 있고요. 그 글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신문 사설 같은 글을 쓸 수 있으니까요. 네. 논리 정연하게. 그게 아니고 글은 자아를 표현하는 건데 요즘은 뭐 인공지능도 글을 쓴다고 하잖아요. 자아도 없는 인공지능도 글을 쓰는데 뭐 내가 쓴 글이 사람들이 읽어가지고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는 나만의 표현을 쓰겠다라는 고집으로 글을 쓰셔도 되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장르가 달라지겠죠. 장르가.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글을 써서 보여야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글을 쓴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네. 올바른 번역으로 정확한 번역으로 소통이 되게끔 쓰셔야겠고 본인이 그냥 에세이 쓰듯이 생활글을 쓰신다 그러면 본인만의 경험을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금방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런 글들을 계속 쓰시다 보면 자기만의 문장을 또 터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글쓰기에 대해서 약간 반걸음 정도 조금 관조적인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쓰기가 이 글이 나의 것을 온전히 다 담아낼 수는 없다. 어떤 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아까 사랑이라는 예를 드셨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가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위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를 다 담을 수 없듯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타협하고 약간 관조적으로 그쵸. 보면서 쓰는 게 필요하다.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이 처음 글을 쓰면 나는요,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빠는요, 네, 우리 네. 집은요 하고 쓸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네. 이 친구들은 문장의 주어인 나와 글을 쓰는 주체인 나를 구분하는 학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으면 사실은 달라야 되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쓰기도 하고 하니까 아무리 논리 적용을 네. 쓰기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 예는 응급실 같은 데 가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는데 네, 네. 만약에 당신이 설명한 그대로 우리는 치료할 것이다 그러면 아무도 설명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내 네. 표현을 스스로도 못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비참해지는 순간이 그런 거죠.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지금 아픈 게 1에서 10까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맞아요. 그걸 너무 대답을 해줘야 돼요. 어려워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네,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답을 하고 있으면 사람이 언어를 가진 존재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구나. 네.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 언어가 나를 온전히 다 담아서 표현해 주지는 못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절감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이것도 역시 그 열문장 쓰는 법에서 제가 가져온 문장인데요. 네. 글쓰기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채우는 작업이다.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언뜻 보면은 그게 왜 시간이지?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종이라는 사실 공간에 글자들을 채우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그게 아니라 이건 시간을 채우는 작업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다 보면 많은 분들이 종이 앞에 펜을 들고 앉아서 쓰시거나 아니면 커서가 껌뻑껌뻑거리는 모니터 앞에서 네, 네. 쓰시기 때문에 그 공간을 다 채우는 작업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공간을 어쨌든 채워 넣어야 하니까요. 근데 글은 가령 우리가 뭐 이렇게 영화나 영상이나 그림이나 조각 같은 조형 예술처럼 한 번에 감상자로에게끔 이 메시지를 짠 하고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시간을 들여서 만약에 내가 본 영화의 한 장면을 글로 표현하겠다고 하면 방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문장들을 어떤 걸 먼저 묘사하고 설명하고 어떤 건 나중에 하고 어떤 건 길게 하고 짧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쭉 써나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 문장을 그렇게 가지고 한 10문장을 만들어서 묘사와 설명을 다 했다면 제가 서너 걸음 뒤에 물러가서 제가 쓴 글을 보면 그 이미지가 짠하고 나타나냐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읽어가면서 다시 이미지를 쌓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조형예술과 달리 이거는 음악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악은 네. 시간이 없으면 구현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짠 하고 BTS의 한 노래 하나를 그냥 1초 만에 짠 하고 전달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것도 어쨌든 시간의 축적을 통해서 그 조율도 해내야 되고 그 음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미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이 형식적으로 공간을 채우는 작업은 맞긴 하지만 결국은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쉽게 이해가 되고 또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게 하려면 그 호흡에 맞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읽는 순서에 맞게끔 쭉 시간 배열을 잘 해서 시간 운용을 잘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 차이코프스키의 백주의 호수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표들이 나열된 것이지만 그것이 구현되면서 우리의 상상 속에 이러한 호수겠거니 이러한 백조겠거니 이런 걸 떠올리는 것처럼 글쓰기도 마치 글자 하나하나가 나열되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묘사라든지 아니면 내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현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글쓰기는 음악하고 달리 또 문제가 되는 게 음악에는 한 가지 시간만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글쓰기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글의 내용을 이루는 시간. 네. 그리고 하나는 내가 쓴 글을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가령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들리지만 자기소개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만약에 25살짜리 취준생이라면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 인사 담당자가 자기소개서를 써오라고 하면 한 2장, 석 장 A4 용지 분량으로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읽는데 한 5분이면 다 읽겠죠. 네네. 그런데 이 글 안에 이 친구는 25년 동안 자기가 어떻게 그렇죠. 살았는지를 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정확하게 쓰려면 이 자기가 쓴 글을 다 읽는데 25년이 걸리겠으면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는 글의 내용을 이루는 시간이 글을 읽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길죠. 대부분은.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편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만약에 인사 담당자라면 좀 괴롭히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욕을 할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1장 분량에 쓰고 2장 분량에 쓰고 석 장 분량에 써서 3벌을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라. 그러면 그 세 개를 써놓은 걸 보면 이 친구가 제대로 자기 어디서 베끼거나 아니면 과장하지 않고 다 썼는지를 알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응시생이라면 뭐부터 써야 될까요? 제일 긴 거부터 써야겠죠. 네. 왜냐하면 제일 짧은 것부터 쓰게 되면 살을 또 붙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쓰기라는 게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의 시간을 읽어가는 시간과 그 안에 흐르는 내용을 어떻게 잘 유기적으로 맞춰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 3분 동안 읽어야 되는 내용인데 너무 상세하게 어린 시절을 쓰다가 쭉 깊게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쵸. 글이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간의 운영을 잘 해서 써야 내용 형식은 잘 맞췄다 하더라도 그 공간은 시간도 신경을 써야만 잘 읽히는 글이 된다. 네네. 지금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바로 다음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첫 책을 대개는 자신의 이런 일생의 일대기를 쓰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다 너무나 특별하니까요. 그러면서 내 이야기를 다 쓰면 한 책 10권으로 나올 거야.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작가님께서 이 책에도 그런 이야기 쓰셨어요. 오히려 편집자라면 저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한 권으로 만들까 이런 걸 고민할 거라고요. 그러면 자신의 일생을 가지고 내가 한 권의 책을 만들고 싶다면 제일 먼저 뭐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에 그런 글을 쓴 이유는 네. 이게 말과 글이 시스템이 다르다, 질서 체계가 다르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였는데, 내 살아온 이야기를 다 담으려면 책 10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어르신들의 그 신산스러운 삶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오늘 들어도 눈물 나고 내일 들어도 눈물 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하지만 그걸 글로 적어내는 거예요. 말은 동어, 반복, 중언, 부언을 용인하지만, 그래서 우리 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막 하다가 잠깐만, 아니 내가 이거 뭐가 잠깐 지금부터 다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했던 얘기 또 할 수도 있고요, 강조하면서. 그러나 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글은 동어, 반복, 중언, 부언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쭉 그대로 적어 놓으면 어찌할 수 없이 반복되는 것들이 쭉 이어지니까 그걸 잘라내고 나면 한 권을 채울 만한 양도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간 운영에 관련된 거라서 내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낼 거다 그러면 내가 너무 그 절절했던 것들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큰 시각에서 내 인생을 돌아다보고 이게 어떤 것들이 반복되는 거고 어떤 것들은 새로운 것들인지를 일단 간추리는 게 우선 돼야 돼요. 이게 일단 간추리는 작업을 네,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늘 쓰면서 저는 이제 강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늘 제목을 쓰는 작업을 뒤로 미루지 말고 제목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나중에 바꾸더라도 글을 써야 이게 다른 데로 쭉 흘러가지 않고 그 중심을 좀 잡을 수 있는. 네. 그렇겠네요.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질문이 나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글쓰기 책 관련 책은 제가 쓸 수 있는 건 이제 다 썼고요. 그래서 뭐 출판사 측에서는 뭐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글쓰기 관련 책을 낸다면 그거는 인쇄 수입에 눈이 멀어서 했다고밖에 쥐어 짜면서 글을 썼다고밖에 할 수 없어서 글쓰기 책은 이제 아마 그만 쓰게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대전 옆에 옥천이라는 곳에 있는 조그만 출판사, 포도밭 출판사하고 그 전에 이제 에세이집 2권을 냈었는데 세계문학 전집을 읽고 있습니다라는 서평 에세이죠. 네. 지금 2권째 올해 냈습니다. 이게 3권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작업을 하고 글쎄 뭐 제가 더 쓰고 싶으면 쭉 이어서 한번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그것뿐입니다. 네, 이건 약간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그 작가님 세계문학 전집 어느 출판사 걸로 읽으세요? 뭐 다양하게 네, 있잖아요. 네네. 손에 닿는 대로. 닿는 대로 여러 곳, 뭐 민음사 것도 보시고 범사 것도 보시고 뭐 열린 책들도 보시고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세계문학 전집을 읽기가 딱 좋은 적기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글의 최첨단, 최신 한글로 다시 쓴 세계문학 전집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 논리로 따지면 이 많은 출판사들이 똑같은 세계문학 전집을 동시에 이렇게 낸다는 게 말이 되겠나 하겠지만 그게 지금 필요한 시점에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민음사가 시작했지만 2000년대, 2010년대로 다른 출판사들도 서로 계기해서 내거나 새로 내거나 해서 이제는 목록이 어느 정도 리스트가 이제 잡혔고요. 근데 이게 이런 행복한 독서인들에게는 행복한 조건이 20년 뒤에는 다시 내겠지? 많은 출판사들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때 가서는 또 상황에 따라 시장 상황이나 출판사 사정에 따라서 지금이 마지막 이렇게 다양한 출판사들이 다채로운 세계문학 전집을 동시대의 최신의 한글로 새로 써가지고 낸 그 마지막이었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서 학생 때 읽었던 거를 되새기면서 다시 읽어보시는 것도 글을 쓰시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삼중당 문고도 있었고 삼성출판사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더 풍성하게 많은 출판사에서 또 좋은 그러한 재질의 그러한 종이의 책을 세계문학 전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요. 정말 작가님 말씀처럼 이러한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세계문학 전집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제가 우리 2부 시간이었는데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2부 시간 어떠셨나요? 참 좋은 말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글쓰기에 또 그리고 또 작가님의 책을 읽으신 분들 중에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다른 책을 가지고 혹은 작가님을 모시고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 저 인사드리는 걸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